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로 10대 학생과 고령층의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10대는 학교와 PC방, 코인 노래방에서, 그리고 고령층은 요양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비상이 걸린 요소수 확보 상황과 여야 대선 전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안기령 앵커가 주요 소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집권하면 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 방안을 찾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선대위를 꾸리며 청년기구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 속에 설악산에 서리꽃이 피고 관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내려가겠습니다.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군 일병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방치됐고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소수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보한 물량은 12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통관을 기다리는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면 한숨을 돌릴 거로 보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 업체에 요소수 생산과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가량 정도밖에 재고가 남지 않은 상황 하에서 지금 이게 물량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아마 매점 매석도 나타나고.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용 요소 2,000톤을 발견하고 요소수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베트남에서 급히 수입하거나 군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한 요소수는 740만 리터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경유차 하루 운행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60만 리터 정도니까 이제까지 12일치 정도를 확보한 겁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통관을 기다리는 요소 19,000톤이 추가로 들어오면 일단 한숨을 돌릴 거로 보고 있지만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최대 이번 주까지는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현재 상태로 공급이 조금씩 한다고 해도 길어야 두세 달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저희. 결국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요소를 수입하는 게 해결책으로 꼽히지만 중국 수입길이 막힌 뒤 러시아나 중동 등을 접촉해도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거로 전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국가나 업체에 지금 다 연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없어서. 요소수 대란이 더 길어지면 일상 회복과 함께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요소수를 사용하는 철강이나 건설 등을 중심으로 투자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물류 대란이 현실이 되면 소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원자재나 그다음에 부품을 수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최정제, 소비재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 힘든, 그래서 이제 좀 소비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전국 소방서의 경우 서너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비축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품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외교 역량을 모두 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수입 대체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소수 품귀 사태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로 수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국민 불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경계했습니다. 정부가 수입 시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한 물량부터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할당 관세 인하와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방안 등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위기라면서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관리체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전략 물자 관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나친 세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유류세 20% 인하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 초반대로 관리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이뤄낸 국가적 성취라고 자평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요소수 사태의 원인은 중국의 석탄 부족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석탄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석탄의 가격도 3주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의 요소 수요를 중시한다며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석탄 주산지인 산시성의 대형 탄광입니다. 석탄을 캐고 트럭에 싣는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운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형 트럭을 추가로 투입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석탄을 캐서 열차로 수송하는 탄광들도 적정 작업량을 초과해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10月份30万吨分解到每一天，就意味着需要增加一列，达到每天装6到7列火车，输送5万吨以上的电煤。 석탄 생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중국 정부의 지시 이후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하루 생산량이 1,193만 톤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석탄 생산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거의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톤당 1,835위안이던 중국 내 석탄 가격이 3주 만인 이번 주 초 절반까지 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석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의 원료인 석탄의 가격이 안정을 찾은 만큼 중국이 요소의 수출 제한을 풀 여지가 생긴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요소의 수출 통관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요소 수요를 중시한다면서 한국과 적극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소수 수출 통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때이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석탄과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해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1월에 모든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추경으로 50조 원을 들여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역 지원금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윤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목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1인당 20에서 25만 원가량 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13조 원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연말에 내야 할 세금 가운데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미천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납세가 미뤄져 본 예산에서 빠지면 지방교부세 등 정해진 분야에 우선 사용할 의무가 없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만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정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통령을 시켜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던진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이야말로 납세 유예라는 꼼수로 세금 깡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곧장 날을 세웠습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그 지원을 하고 그 지원도 역시 실해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국민의힘 역시 세금이 여당의 장난감이냐, 신개념 세금 밑장 빼기라고 맹폭하면서 추경카드를 꺼내들어 윤 후보가 제시했던 50조 규모 손실보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서 양당 대선 후보는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으로 정책 대결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돈풀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의 기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4.19 민주묘지에 이어서 내일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 이후 첫 방문인데요. 일부 단체는 윤 후보의 참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예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기념탑에 이어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또 정계에 진출하셔가지고 정말 작고하실 때까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전두환 씨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한 이후 첫 호남 방문을 앞두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먼저 강조한 겁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며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원팀을 위한 선대위 구성은 쉽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경선 캠프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용광로 선대위를 구상하는 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조직보다 실무 위주의 초소형 선대위를 추구하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백 명씩 앉아가지고 사실 일한다는 사람들이 두서도 없이 체계도 없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맹렬한 지지를 이끌어내가지고 하이에나, 파리떼 등의 표현과 함께 자리 사냥꾼으로 내몰린 경선 캠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밑 갈등설이 불거지자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선대위 구성 논의가 잘 조율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조우가 예상됐던 전국 여성대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인 간호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글쎄 좀 아쉽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에 좀 다 같이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일은 경선 이후로 미뤄왔던 호남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탓에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김 씨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일정 취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만큼은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또 대선 등을 경험한 지원 사격 베테랑으로 유권자들과 어울리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잘 해나가려고 지키는 선이 있었는데 가족으로서는 그게 모든 가족들에게 부담도 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보기에 되게 안 됐었어. 하지만 지난 2018년 트위터를 통해 경쟁 상대들을 비방했다는 의혹, 이른바 해경궁 김 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김 씨는 다시 선거 전면에 나설 채비를 갖췄습니다. 지난주 전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남편인 이 후보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념 촬영 전 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남 양산 통도사 행사에는 이 후보 대신 참석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감 받는 저희 남편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스님은. 국민의 눈과 국민의 귀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듣고 보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7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행보 대신 윤 후보 SNS 관리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 개 사과 논란이 터지기도 했죠. 윤 후보는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본선에 들어가면 김 씨가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일정 부분 후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법조계 생활만 했던 정치 신인인 만큼 김 씨 역시 선거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문화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윤 후보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논문 표절과 학력 위조 논란까지 겹치면서 등판 시점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역시 과거의 선거 경험을 살려 후원자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추가 지난 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윤석열 후보도 50조 맞춤 지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좀 실무형 선거대책위원회로 쫙 제대로 좀 짜여졌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도와준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의견이 다른 말들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하이에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이건 엄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경고장을 날린 거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저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타기. 왜냐하면 2030 세대만큼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의 밝은 세대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2030 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원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2030 세대를 한 줌밖에 없는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역선택을 했던 세력처럼 마치 취급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편만 동원하면 이번 선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윤석열 캠프 쪽 인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쫙 불러놓고 임명장 도장 찍듯이 막 찍어서 쭉 나눠주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별거냐 이런 뜻인 일반적인 거죠? 대선에서는 임명장 찍다가 인대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십만 장씩 임명장 도장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2030 세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는 누구보다도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더 분노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빨리 이 분노를 좀 잠재워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뭐 하이에나 뭐 파리떼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경고장을 날려서 물타기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2030 세대의 분노를 좀 사그라지게 할 수 있도록 대표가 노력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빨리 전체적으로 팀을 갖다가 꾸리는데 실무형 팀으로 빨리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중마고우죠. 아이고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내가 전권을 받아야지 뭔가 팀을 짤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신 게 없고 우리 사이에는 이견 같은 거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뭔가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건지 권성동 의원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 근데 권성동 의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과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틀림없이 정권을 요구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김 전 위원장이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행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 전 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그동안에 선거를 했을 때 계속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도 확장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선거판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최고의 강점을 이번에도 살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비호감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결국은 중도 부동층에서 선거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김 전 위원장의 확고한 어떤 정치적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형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던 인사들보다는 외부에서 인사들을 좀 데려와서 좀 더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실무형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분명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 인사 얘기를 저도 들어보면 나 무슨 자리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대개는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뭐 별로 한 일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 캠프에 들어가서 상당히 일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어떤 경선보다도 치열했던 경선이고 그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나도 거기에 공을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일종의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다고 하는 건 공신록에 이름을 올리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소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인사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민심을 놓고 겨뤘던 투표에서는 지지 않았느냐. 그거를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도 신세를 졌고 누구한테도 신세를 졌고 이런 채무의식을 좀 빨리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윤석열 후보 캠프 쪽을 바라보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분명할까요? 아니면 안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건 저는 상수에 가깝다고 봐요. 그동안에 계속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도 해오기도 했었고요. 이미 뭐 어느 정도 내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윤 전 위원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도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 자리는 나한테 주십시오라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 상수라고 할지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어느 캠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한테 정권을 주기를 바래요. 또 그런 거를 일종의 도구마라고 해도 되겠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1년, 12년 넘어갈 때 그때 박근혜 비대위에 갔었잖아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 띄워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경제민주화 포기하려고 하니까 미련 없이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 선거 승리 이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공천했다고 해서 네. 비례대표 2번 받았다고 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소리 나오니까 아이 구차하다 그러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렇게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왔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 갖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한테 거기에다 토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구차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스타일이기 때문에 힘겨루기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김종인 뜻대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새롭게 젊은 세대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지지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경선이 끝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패배 이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 생기고 뭐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심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일부 정치권의 저희 뭐 보수 진영에 예. 몰상식한 분들이 그것을 무슨 뭐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뭐 2030이 뭐 한 줌밖에 안 되느니 뭐 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 당원을 10명이라도 모아오시는 실적이 있는가 예. 그걸 좀 반문하고 싶고 서울에서 한 600명 넘게 탈당을 하셨는데 그중 예. 500명 이상이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 수치보다도 2030의 탈당 비중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뭐 김재원 최고가 40명이라고 예를 들어 뭐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덮는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내가 어느 당의 누구 후보를 지지했었지만 내가 그 당에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하는 거는 별로라고 하는 성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젊은 세대들이 다시 떠난다 그러면 자 대책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편이 갈렸어요. 갈렸는데 나랑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지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 30대 국민의힘 당대표가 2030 세대의 마음 나 이해해. 그 마음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2030 세대가 당원들이 떠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떠난 당원이 6,500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 권리 당원이 그 가운데 한 3,000명 정도 되고 70%가 2030 세대라고 하는데 그럼 한 2,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떠난 인원까지 합하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비 효과가 발생해서 청년층이 다시는 국민의힘 안 쳐다볼 거야.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우린 기대 접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60대 이상은 확실히 윤석열 후보한테 지금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나머지 세대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씩 더 지지율을 높게 보이고 있는 게 대체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결국은 2030 세대가 특히 30대 중반 이하인 세대가 어떻게 누구한테 지지를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그런 세대들의 당을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거 이건 당한테 굉장히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럴 때 좀 긁어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웹툰 작가도 만나고 청년 소방관도 만나고 일정들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뭔가 먹힐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몇 번 행보를 한다고 해서 금방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청년층이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를 좀 자꾸 더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듬어주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번의 행보를 가지고 금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지지 의사를 이쪽으로 보낼 거야. 누구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금방 마음 돌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누적되었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게 분노감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무조건 좋아서 2030 세대가 지원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의 길을 대변해 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동안에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라든가 아니면 공정이라는 데 화가 났던 민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심판하겠다고 하는 2030 세대의 마음을 그나마 좀 보듬어 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뭔가 대안을 만들면서 자꾸 접근하는 방법들, 소통하는 방법을
보여줘야지 마음이 서서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수치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떨어져 나왔던 표 중에서 20대의 민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가느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가느냐 하는데, 지지율의 변화를 한번 잠깐 보면 이재명 후보 쪽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그 비교를 해보니까. 자, 이 현상이 계속될 거냐. 근데 저게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는 층에 따라서 어떤 계층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다 여성한테 별로 호감을 못 얻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지를 얻느냐 이런 건데 결국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20대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후보는 다 지금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타로잡을 것이냐 이런 전략이 좀 앞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제일 샘플이 컸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서 국민 여론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4개 여론조사 기관에 6천 명을 조사했어요. 그때 윤석열 후보는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다 한 자릿수 나왔어요. 20대, 30대 지지율이. 그거 금방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저 꼰대 이미지 버리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희석시키고 갈 거냐. 이재명 후보한테도 이렇게 뭔가 호감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각 캠프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를 구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설득해내느냐 또는 뭐 좋은 안들을 제시하느냐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데 계속되는 선거운동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돈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늘 강조하던 건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걸 이제 덜컥 받아가지고 방역지원금으로 해서 내년 초에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윤석열 후보는 나는 한 50조 끌어 모아가지고 손실보상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쫙 하겠다. 물론 자기가 이겨갖고 취임한 다음에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돈이 있을까요? 아니 묻고 더블로 가도 아니고 13조 원 재난지원금 얘기하니까 13조 받고 50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어떤 건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는 일종의 기본소득하고 연결되는 철학적인 논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정책적인 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50조 원의 경우에는 과연 도대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내용을 뭐 얼버무리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 50조가 처음 나온 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50조 원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기자들이 막 취재하느라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정치부 기자가 당일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알려주던데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국민의힘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50조 원 이거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곧바로 얘기가 안 나와요. 당하고도 조율 안 된 상태에서 그냥 50조 던져버린 거예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4.7 재보궐선거 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받고 한일 해저 터널 뚫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민의힘도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효과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3조 받고 50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파란 물에다가 빨간 물 하나 톡 떨어뜨려서 보라색 만드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를 아마 저는 알고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책 논쟁으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 논쟁 자체가 희석화되고 그냥 이렇게 논쟁 자체가 오염돼 버리면은 사실은 차별점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윤석열 봅니다. 후보 측의 50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너무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공약이 돼버렸고 민주당이 하겠다는 방역지원금 뭐 몇 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10조, 20조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또 국민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율이 더 높고 양당이 다 고민할 만한 어떤 얘기들이 그럼요. 그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50조 필요하면 지금 당장 주겠다면서요. 해야죠. 내가 집권 하면 추경 편성해서 주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대선 전에 1분기 때 지원하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라. 예. 지금 만약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이자를 깎아주던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빌렸던 거 신용불량자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탕감을 해주든가 뭔가의 대책을 내놓는 게 더 현실적으로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또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한 첫 조사 이후 8회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한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최초 전송 시간도 파악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까지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구조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윗선 수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2차 조사의 성패는 최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한 대검 감찰부 등에서 얼마나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조사 범위엔 최근 윤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법무부 처분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결했고 공수처도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 첫 소환 뒤엔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공수처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불쾌한 기색도 엿보이는데 2차 조사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역할을 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는데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아직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물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까지 피해 법원에 나올 일도 없다 보니 단 한 차례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서 정 회계사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김만배, 남욱 등 구속영장에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소개받아 민관 합동개발을 청탁하거나 각종 특혜를 받아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맡았고 화천 대유를 위한 맞춤형 공모지침서 작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7가지 필수 조항을 집어넣은 브레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범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다른 핵심 인물과는 달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녹취록 제공 등 협조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물꼬를 터준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다. 당연히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지만 법원이 기각할 우려도 있고 추후 재판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로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의 구속을 전후로 정 회계사에 대한 조사도 뜸해진 상태입니다.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늦어도 22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정 회계사와 이미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까지 한데 묶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고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역시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사이 이른바 윗선과 로비 의혹 규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이 반전을 거듭하여 허위 폭로 사주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등장하는 인물은 나는 성남 지역의 조폭 출신입니다. 예. 지금은 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에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름은 박철민이고 이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업가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에게 건넸다. 자기의 역할은 그런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사진 같은 것들이 가짜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연거푸 이제 폭로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건네라고 시켰다는 사람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이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요.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닐 뿐더러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회장님, 막 형님 이런 식으로 막 호칭을 계속 바꿔갖고 하면서 뭐 본인이 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밖에도 한번 물어봤죠. 제 수행 기사를 했던 3개월 정도 했던 저희 회사 직원, 그다음에 저희 물류 창고에서 일했던 직원하고 이 박철민 씨하고 셋이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사업 자금을 도와드리겠다. 10억 정도. 왜 10억을 주겠다는 겁니까? 있지도 않는 그 이재명 지사님 비의 사실을 공익 제보를 해줘라. 10억을 주고 보석해주고 감형해주고. 그래서 답장을 안 하셨어요? 예, 저는 한 번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람하고 연락은 한 적은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은 각별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국정감사 자리를 빌어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제공했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어설픈 뭐 조작이었다고 할까요? 본인의 SNS에 직접 올렸던 것을 몇 년이나 지났던 것을 시기도 맞지 않은 것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성남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라면 직원이라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찌 뭐 진짜 조직폭력배로서 어둠 속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사로서 직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다면 그 회사를 다녔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그냥 인사팀에 가서 자료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명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원들로서 가깝게 지낸 사이라고 한다면 뭐 함께 뭐 이 회사 공식 활동을 한 기록이 다 있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본인도 뭐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일원이라고 하지만 이 성남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에서도 그렇게 뭐 중요한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아무튼 사실과 전혀 다른 폭로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그 다른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여기겠죠. 국민의힘 검증팀이 당신을 다 이미 뒷조사했어.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번 좀 그 대목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무슨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협조 안 하면 다친다. 뭐 윤석열 후보께서 저를 뭐 도와줄 거다. 그다음에 뭐 박범계 장관님도 뭐 공직 범죄는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뭐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도와줄 거다. 국민의힘도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편지에 자주 이렇게. 네, 이것 자체가 박철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허황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들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뭐 기획폭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주폭로, 폭로사주라고 해야 될지도 이렇게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말 자체에 좀 모순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 검증특위로 하면서 박범계 장관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 쪽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의힘 쪽이 당 차원에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국민들을 향해서 있어 보이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회에서 처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해명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렇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또 그 이후에 본인도 그렇고 뭐 본인의 이제 박철민 씨 부친이라든가 아니면 이 뭐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국정감사 때 그 사진이 허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추가해서 본인은 더 확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면서 그 조폭 연루설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 측에서조차도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시장 시절 때 코마트레이드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됐던 법적으로 검증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예. 법적인 문제가 꼭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어찌 보면은 선을 긋고 아닌 것은 아닌다고 해줘야 될 쪽에서조차도 일단은 좀 감싸고 오히려 저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뒤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식의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는 검찰도 내가 수감돼 있을 때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뭔가를 갖다 내놓으라고 자꾸 압박을 하더라. 그 얘기도 또 들어있는데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죠. 예. KBS가 보도한 내용은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검찰이 불러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냐 털어놓으라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다면서요? 예, 가족들 뭐 같이 구속시키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지원했잖아. 다 알고 있어. 아니 그런 일이 없다. 어떤 일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오해가 풀리게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 무슨 오해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식이죠. 계속. 자, 이재명 시장하고 관계가 있지. 다 내놔봐. 그래서 다 알아. 이미 다 조사 끝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 이 내용은 사실 불과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쯤에 KBS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그 내용은 이재명 시장을 겨냥한 게 분명히 맞아 보이지만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예 거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이 강력부에 포함돼서 갔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성남의 유력 인사 중에서 SNS를 자주 하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그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라. 다 알고 있다. 근데 뭐 무슨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보여준다거나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조건 털어놓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김용판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금만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봤으면 불과 지난 9월에 이렇게까지 대응이 조금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의혹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그 수상적인 인물 한 사람의 말에 기초해서 이렇게까지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을 국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민들 향해서 퍼뜨릴 수 있었냐. 이 부분은 정말 의아합니다. 그냥 뭔가 지역사회 유력층하고 얽힌 게 있을까 한번 그냥 쿡 찔러보고 있지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 시장을 놓고 표적 수사를 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것조차도 사실 명확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잘못됐을 경우에 사실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 검찰에서 언제 이재명을 거론했느냐 이런 석자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다른 증거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강력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딱 분명히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검찰 쪽에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로 입건이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부에 있는 쪽에서는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도 저 말 자체가 실제 진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저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또 반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동훈 검사가 그 처음에는 자신은 그 지휘 라인에 있었을 뿐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서 뭐 그런 수사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과는 모순됐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당시에 차장 검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검사나 부장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그 한동훈 검사가 뭐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한 이준석 대표의 이제 고소 대리인이 이제 변호사의 말인데 아니 모른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입장을 바꾼 건데 뭔가 이 의혹이 일지 않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원래 검찰 내에서도 그 사건의 어떤 소속 검사가 있는 부서의 부장 검사들이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고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찰로부터 사건화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넘어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지휘 라인에서도 쉽게 파악이 되지만 일선에서 인지를 해서 뭔가 처음부터 그 바닥에서부터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지휘 라인에서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오히려 사실에 가깝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만 그랬는데 왜 이후에는 수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입장을 바꿨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당시의 수사 라인을 통해서 그런 게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또 확인을 거쳐서 그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재명 시장이란 이름 석자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국감에서 이거를 폭로한 사람도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이 박철민이라고 하는 나는 이래봬도 조폭 간부 출신입니다 하고 맨 처음에 사진을 이상한 걸 올리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했던 이 사람도 아버지가 역시 국민의힘 쪽의 시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 중간에서 이제 그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도 역시 성남시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 시장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쪽 관련자 다 당원 당직자 공직 후보들 뭐 이렇게 이제 한 당내에서 얽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걸 전부 다 조폭 출신들인 사람들과 한쪽 당에 다 소속돼 있는 사람들과 이 두 이제 결합인데 이 재판에서 뭔가 진실규명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일단 재판에 걸려 있긴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거나 최소한 자신들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뭐 사진이라고 해도 첫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도 아예 그거는 뭐 시기가 안 맞아 버렸고 두 번째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매물로 건네간 그런 사진이라 보기엔 너무나 근거가 박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돈과 수표가 있는 사진 한 장뿐이지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철민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도 이건 밝혀내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해서 실제 아무런 검증 과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을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거라면 적어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이쪽 진영에서는 걱정 마라. 좀 있으면 이제 변호사가 다 증거물들을 갖고 올 거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 증거물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폭로된다면 보고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설악산에는 서리꽃이 폈습니다. 또 관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봉에 하얀 서리꽃이 폈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얼음 서리에 뒤덮이며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며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영하 8.5도까지 뚝 떨어진 기온이 연출한 상고대입니다. 서울 관악산의 정상 부근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리가 아닌 올가을 첫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관악산 레이더 관측소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지상 기온이 영상 5도 정도로 아직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 하층까지 영하권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이 구름에서 떨어진 눈 입자들은 지상으로 내려올 때 녹는 현상 없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강수 형태가 눈으로 관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지만 첫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구름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높아 첫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첫눈은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쯤은 돼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의 지난해 첫눈 시작일은 12월 10일, 48년 평균 첫눈 시작일은 11월 21일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1시간 반 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은행의 업무가 중단되고 신호등이 꺼져 도시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여주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 설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사거리. 도로 위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고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안내합니다. 신호등이 꺼진 다른 도로에선 좌회전 차선에 선 승용차가 어쩔 줄을 모르고 집안에선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거실 조명은 켜지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여주시에서 5만 3천여 세대의 전기가 한꺼번에 끊기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사무실은 물론 시청과 은행, 병원 등 필수 시설에도 전기가 끊기면서 사실상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났죠. 근데 이제 그래도 경찰관 분들이 빨리 오셔가지고 교통정리는 빨리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다 죽었고 뭐 전기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배달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배달도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배달을 부를 수도 없고 수족관 전기가 끊기면서 횟감이 폐사하는 등 상인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반응에 물 묻으시기로 계속 퍼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그나마 좀 살렸습니다. 정전은 정오쯤 복구됐는데 전기가 끊긴 1시간 반 동안 엘리베이터 갇힘 신고만 11건이 잇따라 소방이 긴급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내 교차로에선 접촉 사고도 일어났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정전 원인에 대해 변전소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바꾸는 과정에서 변전소 설비가 고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해당 변전소가 이제 여주 일대에 다 이제 전력 공급을 대부분 다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전은 조사팀을 꾸려 변전소 설비가 왜 고장을 일으켰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에서 출근길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통근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버스 운전자와 승객도 다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견인차에 실린 사고 차량,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7시 55분쯤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 3명. 30, 40대인 이들은 인근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있던 이 차량입니다. 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리조트 통근버스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7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내리막 9번 도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나 봐.
경찰은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짝 빗길인데 과속하지 않았나 좀 추정을 해요. 블랙가 있으니까 아니다 맞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훼손이 심해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했고 버스 운전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정모일병이 피해를 호소했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가혹한 폭언도 담겨 있는데요. 해군은 함장 등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해군 3함대 강감차남 소속 정모일병은 지난 3월 선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지휘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복무 당시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했던 정일병의 휴대전화 SNS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정일병은 신고 당일 A 상병이 자신을 밀치고 욕설했다며 공황장애가 와 머리를 철판에 때리면서 울었다고 함장에게 신고했습니다. 이튿날 해군 훈련병 동기에게는 선임이 자신에게 헛줄에 맞아 죽으라고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장은 정일병을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강감찬함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정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가해 선임병들을 마주칠 때마다 구토와 공황발작 등이 더욱 심해진다고 했고 병영생활 상담관에게는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함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과하라는 식으로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며 함장과 부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감찬남 함장, 부장에게 엄중 징계를 공고하는 한편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정일병의 신고와 절박한 도움 요청을 사실상 방치한 강감차남 함장과 부장은 정일병 사망 뒤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함장과 부장이 지난 7월 문무대왕함 복귀 작전에 긴급 파견된 뒤 2달 만에 복귀하면서 조사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일병 사망과 관련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병사 4명 가운데 3명은 지난 8월 징계 조치를 받았고 1명은 폭행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천안함 진수식이 오늘 열려 침몰 11년 만에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의 유가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도끼로 진수줄이 절단되자 천안함의 부활을 축하하는 대형 공이 터집니다. 신형 호위함 천안함은 과거 초계함 때보다 더 커져 단순한 부활을 넘어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에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어 구축함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잠수함 잡는 어뢰 홍상호와 대함 유도탄,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는 함대지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 잠수함 추적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등도 갖췄습니다. 해군은 호위함 이름에 도시명을 써왔는데 천안함을 써달라는 유족회 등의 요청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천안함 부활은 죽은 저희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생존 장병들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한 유튜브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를 거쳐 2023년 말쯤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최신의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은 평택 2함대에 배치돼 다시 한번 서해 북방 한계선 수호의 중책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천안함 진수식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020년 지난해에 다문화 혼인이 35%나 푹 줄어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의 기업 해외 진출로 다문화 혼인이 막 늘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보시면 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 중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밑에는 혼인 건수입니다. 뚝 떨어지죠. 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 건수도 한번 볼까요? 예, 역시 늘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결혼 건수나 출생 수가 줄어도 다문화 출생아의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생각해 볼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문화 출생아 아닙니다. 벌써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또는 청소년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년? 언제까지 다문화 청년일까요? 그냥 우리 청년이고 그냥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예. 마을 주민이고 유권자이고 미래의 동네 이장님이 될 수도 있고 벤처 기업인일 수도 있고 직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20대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선 후보 중에 딱 한 명만 다문화 가정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가정 멘토링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을 보완하고 우리말도 좀 가르치고 인권 보호도 해주고 아직도 다문화 가정 문제를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의 문제로 좁혀서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년이 없습니다. 다문화 청년을 위해서 만들려면 그 청년들을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애에 맞춤 교육들을 실시해야 되고요.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직업 알선이나 직업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조직화 또는 시민활동 이런 거에도 다문화 청년들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텃세도 있고 차별도 있고 또 연고주의, 인권의 감수성이 부족해서 못 살게 구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 지원 사업에서 다문화 청년들이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 개선책과 대책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시작돼야만 합니다. 각 당들은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15명. 이틀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헬로윈데이 등의 영향이 이번 주 중후반에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거리두기 단계는 많이 완화됐고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 개인적인 움직임, 사회에서의 모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증가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도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고 위중증 환자의 38%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돌파 감염 비율이 80% 전후를 보이며 높았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위중증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백신 효과에 대한 그런 감염 예방 효과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16명 늘면서 425명으로 지난 8월 27일 이후 74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늘고 있고 고령층에게 취약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청소년과 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감염이 크게 늘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백신 접종이라며 특히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서둘러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 공방을 전해드렸죠. 0815님,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조폭 연루설 등 여러 소문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팩트 확인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소방서 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6192님, 익명으로 요소수 기증하고 간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숨 돌렸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1370님, 방역을 위해 수고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정부가 힘써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119를 떠올리게 하는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방관들의 희생 잊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처우 개선이나 안전 문제에도 우리가 더 힘써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